사실은 많은 분들이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변할까? 어떤 불안감 또는 기대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데 사실 막상 끝나고 나면은 네.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선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 증세 같은 경우는 특히 2주택자 이상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장의 대부분은 1주택자가 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떤 현 상황이 그대로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근데 지금 상승세가 좀 세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지금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라는 책을 출간하셨죠. 송희구 작가님을 모시고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한 대로 지금 이제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드라마 작가로서 이제 입지를 좀 다지셨는데 네. 이번에 다시 또 본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네. 이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요 책 내용처럼 이따가 한번 뭐 부동산을 어떻게 사야 되냐 이론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는 볼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어쨌든 지금 선거가 또 코앞이다 보니까 아마 요 영상은 선거 후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 어떤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변할까? 어떤 불안감 또는 기대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데 사실 막상 끝나고 나면은 네.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별 변화가 네, 없다. 늘 그래왔어요. 네. 그래서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분위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시장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네. 선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봅니다. 이번이 그 지방선거여서 뭐 시장이나 이제 기초 의원들을 뽑는 거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아도 똑같은 건가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지나도 그냥 네. 정책만 어느 정도 바뀔 뿐 어느 정도 선거는 그렇게 뭐 큰 어떤 시장의 방향은 바꾸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정책보다도 어떤 뭐 시장의 수요나 공급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누가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또는 네. 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또는 유동성이 정말 풍부하게 넘쳐서 네. 아니면은 금리가 어떻게 뭐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요소들 또 혹시나 대기업들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대량 해고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면은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지금 대량 실업 이런 거는 뭐 물론 이제 업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그 증권사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반도체 요 두 개 회사 빼고는 나머지는 좀 어려운 회사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좋은 업종은 좋고 안 좋은 업종은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완전 이 업종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게 과거보다 어쨌든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많이 해왔어가지고 네. 어차피 지금 1주택자 시장이니까 규제가 그렇게 잘 안 먹힌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규제가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다면 뭐 토어제로 더 묶는다든지 근데 이것도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묶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또 풀기도 어렵고 대출을 더 조이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정책 같은 거는 지금 기조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세금 얘기는 있었잖아요. 세금 증세 이런 부분은 선거 전에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거 네. 끝나면 이제 할 것 같다 뭐 이런 약간 좀 분위기는 있는데 세금도 큰 영향을 또 못 주나요? 증세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증세 같은 경우는 특히 2주택자 이상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주택자들한테는 그렇게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의 대부분은 1주택자가 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1주택자한테 만약에 세금 압박이 가해지면 1주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또 표심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한테는 좀 약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관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약간 불가피하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멘트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빠르면 뭐 7월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돌고 있고요. 맞아요. 금리 인상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2021년도처럼 막 그렇게 갑자기 3-4배가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쨌든 미국의 금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미미한 금리 상승은 그렇게 시장은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떤 현 상황이 그대로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상승세가 좀 세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은 뭐 전세가 가장 문제긴 한데요. 네. 전월세가 더 많이 오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고가 시장이 좀 더 잠잠하고 15억 이하 시장이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장이 더 가파르게 오르다 보면은 위에 급지들이 더 밀려 올라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 금액대에서 상대적으로 밀어 올리는 거네요, 위쪽을. 네. 뭔가 이렇게 좀 꺾거나 아니면 뭐 가격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거나 할 어떤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게 두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 오를 곳까지 올랐을 때입니다. 진짜 끝자락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막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게 2021년에 그랬거든요. 네. 2021년에 진짜 여기가 오른다고 할 정도까지 다 올랐어요. 그때 금리 상승이 딱 겹쳐서 하락이 온 거지. 만약에 그때 상승장이 별로 없었고 그냥 보합장이었는데 금리 상승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르지도 않을 곳까지 올라버리면 하락장이 오고 또 두 번째 요인은 소득이 감소했을 때. 네. 이거는 결국에는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랑 맞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이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락장이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끝까지는 안 퍼져나간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정말 끝까지 다 올라간 건 아니고 한 초중반 정도까지 간 건가요? 이 풍선 효과의 끝이 아직 안 간 거예요, 아직? 중반까지 갔습니다. 중반 정도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가나요? 끝에까지 가나요, 이번 장도?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금리 같아요.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옛날보다. 네, 예전에는 완전 저금 얘기도 했었고 대출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약간 더 현명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끝에는 사면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근데 2019년, 20년에도 끝까지는 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막 다 샀거든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막 5천씩 1억씩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그거에 별로 관심 없었던 분들은 또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곽지의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가 네.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올라가고 있다. 아직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다. 여기서 그러면 역설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지금 반도체 뭐 성과급 6억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더 상급지를 밀어올리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우리가 만약에 뭐 성과급을 뭐 5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5억 받으니까 5억짜리 집 보지 않거든요. 네. 최소 10억부터 봅니다. 10억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던 사람은 뭐 한 13, 14억으로 갈 거고 이걸 판 사람은 또 더 상급지로 갈 거고 어쨌든 유동성, 총 부동산에 들어오는 유동량이 중요한 것이지 뭐 특정 지역은 그렇게 상관없다 보고 우리가 뭐 하이닉스랑 가까운 곳이 동탄이니까 동탄이 네. 불 붙겠다라고 하는데 동탄이 그 금액대이기 때문에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동탄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하급지였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딱 지금 금액에 맞춰서 마침 그 지역이 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지금 그렇게 본다. 만약에 성과급을 3년 주면요.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것도 변수인 네. 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2년 기다렸다가 살까요? 아니면 1년 기다렸다가 살까요? 3년 기다렸다가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지금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시라. 근데 만약에 상승장이 지속되면 내가 원래 보던 것보다 또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항상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주의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성과급이 또 추가로 들어온다. 그럼 또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겠죠. 동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분당으로 점프를 하든지 뭐 위례를 점프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놓고 성과급도 받아서 갈아타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할 확률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안 사기에는 내가 안 사도 옆 팀 대리가 사러 갈 거거든요. 맞아요. 사고 와가지고 1억 올랐다고 나를 옆에서 계속 긁을 거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구내식당에서 그거 참기 쉽지 않거든요. 참기 쉽지 않죠. 물론 이제 내가 주식을 가지고 더 불릴 수도 있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집하고 주식하고 내 전 재산 넣고 있을 때 마음가짐이 좀 다르니까. 그러면 이게 유의미한 영향을 좀 주긴 줄까요? 어쨌든 유동성이 거의 한 60조 정도 풀린다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에서도 주택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성과급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교 집값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삼성, 이 수원, 기흥 이쪽 다니시는 분들이 광교에서 살면서 뭐 자녀 키우고 맞아요. 그리고 출퇴근하기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광교 쪽이 또 매우 뜨겁고 이 판교 쪽 근처에 있는 이 분당 쪽이 매우 뜨겁고 어쨌든 경기 남부 쪽이 상당히 뜨겁고 이 경기 남부에서 팔고 가신 분들은 또 뭐 잠실이나 뭐 어디 뭐 동작이나 마포나 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그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는 더 상위 지역으로 가려고 판 거니까 이 돈의 흐름이 동탄 뭐 여기서 이제 터져서 진앙지가 여기서 터져서 옆으로 이제 퍼져나간다. 이 자금이 주식
주식시장에 좀 머물거나 왜냐면 네. 워낙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촬영일 기준으로 한 7, 8%인가 뭐 거의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큰 시총 지금 뭐 2,000조를 막 돌파한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 좀 머물러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소외받거나 뭐 이럴 상황은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고요.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에는 주식을 쓰고 4억에는 집을 쓸 수 있어요. 근데 4억에 주식을 쓰고 1억에 집을 쓰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량 자체는 부동산으로 더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직접 거주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봅니다. 그게 집이라는 게 이제 필수제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집으로 갈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도 사연 보면은 조금만 더 불리고 간다.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주식 이제 삼성전자가 좀 꺾이면 갈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안 꺾이고 있어요. 계속 갑니다, 지금. 네. 오늘 뭐 리포트 보니까 뭐 80만 원 얘기하는 데가 나와. 삼성전자 80만 원 간다고. 80만.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서 지금 고속도로 탔는데 지금 휴게소에서 내리는 꼴이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좀 벌었다면은 집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상여금을 받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 지역들의 네. 무주택자분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빨리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그렇죠. 저라도 제가 만약에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네. 뭐든 아마 괜찮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팔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여기서 선택을 하겠죠. 누구는 이 정도 벌었으니까 사야지. 누구는 좀 더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이거를 평생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누군가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이동이 있지 않을까.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포모가 좀 왔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만 있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너무 잘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팔아서 주식을 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또 기다리면 또 반대로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나 이 주식에 대해서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주식이 미래에셋하고 코덱스 또 S&P 500에 들어가 있고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금융 이렇게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미래에셋 ETF하고 코덱스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렇죠. 지금 뭐. 네, 어떻게 내가 이걸 좀 더 넣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뭔가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종잣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주식으로 쉽게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전월세로 옮겨가면서 진짜 인생을 건 베팅을 한다. 네. 이거는 현실적인 선택들은 아닐 것이다. 맞아요. 계란 수가 적을 때는 한 바구니에 담는 게 맞거든요.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막 쪼개서 여기저기 담는다. 이런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주식이면 주식 또는 집이면 집 이렇게 딱 나눠서 담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이후가 뭐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하반기는 그러면 주요 변수를 뭘로 봐야 되나요? 지금 집값의 주요 변수는 뭐 전월세일까요? 저는 이 전월세난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막 노량진 이런 데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입주하는 시점이 2028년, 2029년, 2030년 이때예요. 그래서 아직도 한 2,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이미 되게 많거든요. 이게 신규로 공급될 만한 물량이 별로 없고 또 3기 신도시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공급은 적다. 네. 그게 이제 변수인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매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걸로 해소가 좀 될까요? 한 10만 호 정도 매입을 해서 뭐 전월세를 빌려주겠다고는 했는데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요층이 달라서 그래요. 만약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인 수요는 이미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라고 하는 그 상품이 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너무 없는 게 참 네.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뭐 예전에도 출연도 해주셨고 다른 분들도 이제 꾸준히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당장 해소가 안 되고 한 2, 3년 있어도 해소가 안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20년, 21년처럼 정말 막판까지 가면은 사고 싶지 않아도 사게 되는 그런 또 한 번의 강제 매수장이 오는 거냐.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진짜 막 38선 근처까지 막 가게 된다. 그때는 위험한 시장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럼 막 역설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장일까요? 지금은 오히려
들면 가성비 지역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동탄 같은 경우는 되게 가성비라고 보거든요. 그런 곳들이 시세가 아직은 많이 이동탄이나 뭐 광교에 비해서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저는 일동탄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어있는 곳들이 곳곳에 아직 있거든요. 네. 그런 곳들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르는 데들만 좀 오르고 있지 아직 안 오른 곳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도까지 격차가 날 필요는 없는데라는 곳이 있다. 맞습니다. 그 지역에 아직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유? 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동탄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매교역에 공급이 네. 많았고요. 이동탄의 공급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신축에 계속 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동탄은 좀 소외가 됐었죠. 근데 여기 뭐 인동선도 깔리고 뭐 하이닉스 셔틀버스도 잘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수원 삼성도 워낙 가깝고 이런 지역들이 지금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르고, 근데 여기가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공급 때문에 못 올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곳들, 요 네.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곳들까지 오르게 된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죠. 말씀 나온 김에 네.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뭐 역세권이면 입지가 좋은 거냐, 역세권 아니면 무조건 나쁜 거냐, 뭐 이런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어디로와의 접근성인데 일자리와의 접근성입니다. 주로 사대문과 여의도, 강남 이 세 개, 그 다음에 판교, 그 다음에 경기도 남부에 있는 핵심 일자리들. 네. 요 일자리들과의 접근성인데 여기랑 너무 멀어져 버린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이상 걸린다. 네. 이래버리면 좋지 않죠. 그래서 역세권 의미도 여기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랑 가까운가도 중요하지만 이 여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 38선 근처에 있다. 네. 그래버리면 또 좋지 않거든요. 결국 아까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이제 소득, 네. 소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소득을 돈을 벌러 가야 되니까 네. 돈 벌러 가는 시간이 좀 단축되는 곳, 그곳이 입지가 좋은 곳이다. 네. 그러면 학군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은 신경 쓸 것까지는 아닌가요? 1번이 출퇴근인가요? 1번이 출퇴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군은 중요하긴 하나 예를 들어서 뭐 흑석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군의 힘보다는 일단 교통의 힘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학군이나 주변 인프라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잠재 의식 속에 알고 있는 뭐 상급지, 중급지라는 그런 인식들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중요하게 작용하죠. 사실 지금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없는데 전월세를 사는 분,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현재 무주택이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한 4억 정도 된다. 우리 월세로 옮기면서 이 4억을 주식으로 다 밀어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월세 1억으로 옮기고 한 4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뭐 동탄이든 안양이든 구리든 다산이든 전세 끼고 한 채 살 거냐? 요 선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비규제 지역에는 갭 투자가 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4억을 다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하락장에 한번 세게 와버린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하락장에 와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회복하는 속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회복하는 속도가 이 부동산은 확실하게 그 실물 경제랑 엮여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주식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10년 동안 그냥 잃어버린 그게 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일종의 약간 좀 기대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네. 고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부동산은 좀 상대적으로 그 정도까지 막 과도하게 고평가는 안 되니까 뭐 몇 년 기다리면 회복이 되는데 주식은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주식이든 집이든 지금은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뭐가 됐든 뭐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그냥 예금 조금 하고 보증금 그리고 이제 열심히 월급 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주식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굴리고 있는 분들이 상단수인데 이분들은 지금 계약을 뭐 먼저 깨고라도 주식이든 뭐든 어디다 지금 돈을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유동자금이 당분간은 풀릴 그런 기세라서 이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한 1억 5천에서 2억 되는데 되게 괜찮은 곳들 많거든요. 네. 근데 요런 거 하나 딱 사두시고 좀 저렴한 반전세나 이런 거 살면은 되게 괜찮아요. 그런 데가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고 네. 그런데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부모님부터 친구까지 다 죄다 말리는 곳들이잖아요. 대부분. 아닙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 예를 들어서 네. 뭐 구리 쪽 그리고 또 안양 쪽 그다음에 요 동탄 쪽 이쪽은 수요가 워낙 많은데 여기 이 안양 쪽 주변에도 공급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뭐 종합운동장 근처라든지. 네. 그래서 안양역 근처에 있는 애들이 또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을 많이 받지 못했고 또 구리나 다산 쪽은 사람들이 8호선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제야 여기 8호선 있네 잠실 금방 가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구리에도 지금 막 탄력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데를 막상 사라고 하면 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월세를 가서 네. 거주를 하면서 또 갭 투자를 또 하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실거주할 수 있는 데를 좀 찾고 싶어요 하는 곳들이 서울 안쪽이고 네. 또 서울 안쪽은 또 한번 올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뜻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결단의 시기인가요 그러면? 결단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저도 되게 망설이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시기를 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낳더라고요.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요 선택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든 나오는 해주는 만큼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강조 드리는 건 너무 무리한 영끌은 조금 그렇고 소득이 한 30%까지 네. 이 정도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DSR 30%인가요? 이자만인가요? 아니면 원금까지? 원금까지. DSR 30%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라. 맞아요. 세후 소득에. 세후 소득에. 세후 소득에. 그러면은 DSR로 치면 한 20%대네요, 거의. 그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번다. 원리금 상환 30년 기준으로 150만 원을 안 넘는 겁니다. 네, 요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350은 저축도 하고 생활비도 쓰고 요 비율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집이면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계산해 보면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는 동네인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너무 적은데 물론 현금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한 5억 초반 아니면 뭐 4억대 아파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데들도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실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이 예를 들어서 2023년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다. 그러면 괜찮다 보고요. 2023년 초부터 지금이랑 시세가 거의 똑같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저만의 기준입니다. 지금 한 3년간 횡보하고 있다면 안 사는 게 좋다.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요? 거기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하락장이 옵니다. 그 정도 2023년 레벨에 머물러 있는 지역들은 그 아파트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 3년간 최소한 그래도 한 10에서 15% 뭐 20% 정도 올라와 줬어야 된다. 네. 전고점은 못 가더라도. 맞아요. 반대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이제 막 도달해서 막 가려고 하는 곳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더 좋죠.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급지가 더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아예 그냥 확 뚫어버렸다. 네. 그런 애들은 뭐 더 좋고요. 오히려 그러면은 전고점을 막 엄청나게 돌파한 곳은 네.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사도 더 벌까요? 그런 곳들은 상급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 봅니다. 안전하다. 네. 그런데 반대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네.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지금 28억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금까지 하면 30억이 다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30억을 넣어서 이게 투자적으로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거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30억짜리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5억까지 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5억이 10억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 30억에 35억 되는 거는 금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마 과거에 20억이 23, 4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체험을 했던 분들일 거예요. 네, 그거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최근에 그나마 좀 조정받았던 뭐 강남 쪽이 차라리 어찌 보면 뭐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가성비입니다. 오히려 낫다 지금. 오히려 가성비예요. 그 한강 버스를 타고 제 아이가 타고 싶다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잠실에서 내려서 지하 상가에서 떡볶이를 먹고 가는 길에 거기 부동산 몇 개를 이렇게 좀 봤거든요. 괜찮은 매물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너무 매물 괜찮은데 지금 여기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오히려 뭐 강서구라든지 아니면은 성북구라든지 이런 데 가니까 호가가 생각보다 세고 매물이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여기가 지금 뜨거운 시장이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뜨거운 곳에 가지 마라. 조금 찬바람 부는 곳을 가는 게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오히려 고가 시장은 진짜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중가 시장 이런 곳들은 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8억인데 호가가 막 9억 5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건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건 따라가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 실거래가의 3%에서 5%까지만 보라고 말씀드려요. 4, 5월 실거래가 대비 3에서
3에서 5%까지.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네. 자기 직장과 출퇴근 거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동네가 저기 멀리는 있어요. 네. 3에서 5%밖에 안 오른 데가. 근데 나는 어차피 출퇴근이 안 된단 말이야. 토어제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를 딱 보니까 이미 막 전 실거래가랑 막 10% 20% 차이 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기다리면 좀 내려오면 그러면은 내가 좀 기다려 볼 텐데 어떤 분이 갑자기 실거래를 찍어버릴 수가 있잖아. 갑자기.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다시 실거래와 호가가 또 붙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면 뭐가 답이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출퇴근 시간은 조금 배제하고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을 보고, 그리고 아파트를 볼 때 5개 정도는 최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도 아파트 하나가 있으면은 저는 한 5개는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려요. 5곳 이상. 네. 그래서 이 부동산에 1번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2번 부동산 보통 딱 붙어 있거든요. 눈치 보이고 미안하니까 2번 부동산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들어가고, 왜냐면은 그 2번 부동산 사장님이 나한테 좋은 매물이 있는데 일로 갔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부동산도 가고 3번, 4번, 5번 다 가고, 그러니까 아파트 5개에다가 5개 부동산이니까 25개 부동산을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좀 호가랑 실거래가랑 최대한 가까운 매물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교를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돌아다니고 분위기도 좀 익히고 해야지 네. 된다.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랑 호가랑 엄청난 차이 나 있는 거를 조급한 마음에 덜컥 산다. 맞아요.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송희구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잠깐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값이 왜 오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도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싸웁니다. 그래요? 집값 자체가 버블이다. 아니다. 집값이 오를만 하니까 오른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밥값이 올라서. 화폐량이 늘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네. 생각해 보면 부모님 따라서 장을 보러 가면 10만 원치를 보면은 진짜 큰 카트에 수북히 쌓였어요. 아, 그럼요. 지금은 10만 원치 보면은 한 절반 찹니다. 이게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10,000원짜리 들고 시장 가셨었거든요. 옛날에는. 장 다 보고 그날 저녁도 해결하고 막 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네. 지금은 한 10만 원 들고 가도 맞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물가가 올랐다, 이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데 네. 어쨌든 집을 지을 때는 누군가가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밥값, 교통비, 어떤 자재비, 뭐 임금도 물류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뜻은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네. 이게 결국에는 기축 아파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건축비가 올라감에 따라 집값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현대차가 신차가 나오는데 신차가 계속 올라가면 가격대가 그러면 이제 중고차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하게 올라가는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중고차가 막 신차보다 프리미엄 더 붙고 이러는 일도 있으니 기다리면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코로나 때 중고차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네.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집값이라는 것도 언젠간 떨어질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그렇지만 화폐 가치에 의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분양가가, 그러니까 신축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은 집값이 꺾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근데 분양가는 높게 분양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경제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은 분양가는 높은 상태에서 집값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집은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그런 미분양이 대표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같은 경우죠. 그때 하락장이 세게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비싸 보이는 겁니다. 또 회복되니까 이게 또 다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뭐 조정이나 하락장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때 마침 또 분양은 또 어찌 보면 달리던 말이니까 갈 수밖에 없으니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너무 비싸 보이지만 결국에 이제 가치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년 전에 분양한 거 고분양가 논란들이 있었던데 지금 다 완판되고 막 피붙고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은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지금은 상승장이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볼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급한 상승은 좋아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세금만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좋아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집값이 오르면 상급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내 집값과 그 상급지가 얼마나 좁혀지느냐, 요게 사실은 더 핵심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잘 노려서 갈아타기를 잘 하는 것, 이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긴 한데 무조건 뭐 상승장을
상승장을 막 저는 좋아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하락장을 좋아합니다. 하락장 때 늘 갈아타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락장 때는 정말 담대하게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우선은 상승장이 끝난 기미가 당장 보이지 않으면 우선은 버스를 타서 어느 정도 가다가 내려야 된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선은 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타라. 네. 특히 부동산은 더 그래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가다가 이렇게 뭐 롯데월드 타워처럼 올라갔거든요.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훅 꺾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파트는 주식만큼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주식으로 뭐 10배 벌고 20배 버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이제 10분의 1 토막 나고 20분의 1 토막 나는 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뭐 사실 큰 부자도 됐지만 네. 정말 막 인생이 막 망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부동산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뭐 네. 급락이라고 해도 뭐 20% 뭐 30% 정도니까 버티면 또 괜찮아질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주식은 내가 아무 때나 막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싶어도 못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도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안전하다 봅니다. 지금 뭐 입지 티셔츠도 입고 계시지만 입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역세권, 그러니까 네. 출퇴근이 중요하다. 역세권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하철역이 없어도 강남 3구에 살면 그냥 버스 타고도 출퇴근이 10분이니까 그런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역삼동, 뭐 논현동 이런데 지하철역이랑 은근히 먼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괜찮습니다. 자전거 타고도 출근할 수 있으니까 네. 그 교통 편의성, 출퇴근 시간 요게 이제 1순위라면 2순위는 그럼 뭔가요? 2순위? 그 다음은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급지 이런 급지입니다. 급지의 레벨. 실거래가가 그 급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 사라 하면은 쟤 좀 좋은 데 사네 이런 거를 좀 인식할 수 있죠. 일종의 브랜드 같은 개념인가요? 옷 브랜드 같이? 네. 뭐 이렇게 비싼 거 입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그 안에서도 좀 상품을 잘 가져가야겠지만 그래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네임밸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구를 보고 어떤 분들은 또 동도 보지만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단지별로 다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특정 구나 지역 생활권이 주는 그 이름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있다 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억짜리를 보고 있는데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10억짜리는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구가 주는 그것도 있고 사실은 구보다는 오히려 동이 좀 더 큰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동 정도가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소위 말하는 좀 사람들이 인정하는 동네에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게 인정하지 않는 동네에 대장보다 낫다 이런 건가요? 같은 값이면? 이것도 매물 배vik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송파 쪽에 약간 좀 처진 애가 있고 네. 동작구에 좀 괜찮은 애가 있거든요. 네. 그럼 동작구 괜찮은 애가 앞으로도 더 좋다고 봅니다. 그게 더 나아요? 네. 어느 정도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만 영향을 주는 거지 맞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2순위면 이제 3순위 정도는 그럼 뭘 봐야 되나요? 보통 그 집을 살 때. 다음은 학군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군에 대한 가치가 점점 훼손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아닌가요?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학군 좀 어느 정도 괜찮아 이런 곳들이 학군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는 학군이 원래 좋았던 곳이 하는 곳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학군이 없었던 곳은 진짜 아예 더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폐교 수준 지금 서울 초등학교 경기도 초등학교 수가 완전 양극화거든요. 뭐 동탄이나 파주나 그런 하남 미사나 이런 신도시에 있는 그 초등학생의 전교생 수는 2,000명이 넘어가는데 약간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 전교생 수가 한 30-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곳들은 신입생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 있던 학생들이 학생 수 많은 곳으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다닐 만한 인프라가 안 생기면 네. 작동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떠날 수밖에 없다. 떠날 수밖에 없죠. 서울 안에서도 폐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소위 말하는 학군지가 더 강해지는 거네요. 소위 인정하는 할 만한 학군지들. 맞습니다. 뭐 평상시에 사람들이 여기는 괜찮은 학군지야라고 했던 곳들은 더 힘을 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호재 따라잡기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디가 뭐 개발된다더라, 뭐 어디 뭐 지하화가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들으면 이제 혹하는데 특히 이제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될 것이다, 막 엄청 이 동네가 뭐 다 바뀐다, 천지개박한다 이런 얘기들 붙잖아요. 호재를 따라가기, 호재 따라가는 거는 또 조심해야 된다. 둘 중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호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교통 호재. 교통 호재는 일자리와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호재고 또 하나는 주변이 전부 다
다 재개발이 되는 그런 호재입니다. 우리가 네. 소위 뉴타운으로 불리는 곳들, 그 동네 자체가 진짜 청지개벽하는 거죠. 네. 근데 천지개벽도 그냥 요 한 단지만 들어오면 안 되고 주변이 다. 맞아요. 무슨 몇 구역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 바뀌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급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저는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통호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말 나온 지 벌써 뭐 10년 되고 15년 되고 뭐 착공했는데 준공은 계속 늦어지고 막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네. 교통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거 이거는 좀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그게 맞는 건가요? 만약에 이 교통 호재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 근데 네. 이 지하철역이 중심지로 한 번에 안 간다. 막 돌아간다. 아니면은 지선으로 빠져 있다. 열차의 칸이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1, 2, 3, 4, 5 이렇게 메인 노선인데 그거의 연장 노선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을 보시는 게 더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월곡 판교선 같은 경우는 판교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급격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노선은 강남이나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경기도로만 가도 여기는 힘이 있는 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일자리와의 접근성 그리고 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려면은 수송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경전철 같은 것들에 너무 혹하지 말라.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중전철들 뭐 1호선에서 9호선 같은 것들 네. 뭐 신분당선 정도 되는 정도 그런 것들이 연장되는 거를 좀 봐라. 맞습니다. 그러면 GTX는 어떻습니까? GTX. 뭐 지금 A는 거의 다 지어졌고 네. 이제 뭐 B, C가 이제 준비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GTX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생각보다 호재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GTX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멀리서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통 인프라가 있는 곳들은 사실은 더 호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교통이 너무 좋거든요. 입지도 좋아요. 이런 곳들은 GTX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큰 파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청량리의 진짜 호재는 그 주변이 재개발되는 것들이 진짜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호재를 볼 때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호재는 진짜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광운대에도 GTX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광운대도 위치가 이미 석계역도 있고 뭐 광운대역도 있고 해서 교통이 괜찮거든요. 근데 광운대의 진짜 호재는 그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되는 것들. 이게 진짜 호재지 GTX는 광운대역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송도나 파주 같이 아주 외곽지에 있고 뭐 교통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도심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네. 이게 GTX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직장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네. 이거는 입지가 상승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하진 못합니다. 상승하긴 어렵고 전세 수요를 끌어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파주랑 연신내랑 네. 그리고 삼성역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파주 아파트의 시세가 과연 연신내 주변에 있는 그런 대조 메디알레라든지 그 아파트 시세를 넘어설 수 있느냐? 넘어설 수는 네. 없습니다. 그 절대 거리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GTX 도보권인 아파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를 볼 수 있는데 이 GTX를 타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한 번 더 타고 가야 된다. 이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원래 타고 다니던 광역버스나 그냥 자차나 이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GTX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는 마라. 그럼 반대로 그 GTX랑 거의 뭐 직결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들은 또 가격대가 그 동네랑 또 약간 격차가 있거든요. 그 완전 직결돼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좀 또 다르게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동탄역에 네. 동탄역 롯데캐슬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비싼 이유는 GTX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롯데백화점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하로 가서 롯데백화점을 바로 이용한다.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GTX가 이 동탄 롯데캐슬하고 연결이 안 되었어도 이미 롯데백화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싼 거지 GTX하고 이렇게 직결된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SRT라는 좋은 노선도 있고 해서 뭐 어디 저기 저 끝자락에 아파트가 있는데 GTX 바로 초역세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집값이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입지에는 백화점이 중요하다. 백화점보다는 생활 편의성을 확실한 누릴 수 있는, 쇼핑몰 같은 것들. 네, 그런 인프라. 네, 스타필드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데들을 슬세권, 슬리퍼 신고 가는 그것도 훨씬 중요하다. 그런 게 겹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하남 미사에 네. 스타필드가 있는데 이 스타필드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남 미사 집값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인프라 같은 것도 정말 제대로 생기면 괜찮은데 그냥 어정쩡하게 생기는 것들 마트 하나 생기고 중형 병원 하나 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호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살기 좋은 어떤 인프라들이 중첩돼서 적용될 때 그럴 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네. 특별하게 뭐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그런 게 중첩되면 다 비싸잖아요. 비싼 걸 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은 지금 비싼 게 더 비싸집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하락장이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비싼 게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는 내가 원래 보고 있던 곳들과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갈아타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상승장 때는 이게 먼저 이게 훅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때 갈아타기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갈아타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승장 한 중간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따라잡기를 가기보다는 좀 덜 오른 곳들 먼저 사서 어느 정도 같이 좀 움직임을 따라가 추종하다가 하락장이 오면 그때 잘 돈 모은 거 가지고 갈아타라. 그렇다고 지금 안 사면 또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위험하다. 임장을 많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 공부하면 임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우선은 막 진짜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또 이제 6, 7월 이제 날씨 덥거든요. 임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임장이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임장? 임장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선크림을 많이 발라야 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노화가 와요. 네, 저도 임장을 진짜 많이 다녔던 사람으로서 일단 많이 걷는 게 중요합니다. 차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걷는 게 중요하고 임장에서 봐야 될 거는 그 아파트의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동네 분위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주변 사람도 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가, 특히 지하철역과 그 정문까지의 거리의 분위기가 어떤 길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으슥한 빌라촌이 있다든지 유흥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극심한 언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 임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무작정 막 임장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 나는 이제 현금이 뭐 5억밖에 없는데 막 20억짜리 집 보러 가고 뭐 15억짜리 집 보러 가고 막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막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맞는 건지, 그래도 우선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이론 공부를 하고 임장을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합친 네. 총 매매가를 일단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이걸 알아보고 그 매매가가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지역을 몇 개를 찾아서 그 지역을 일단 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매수를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더 상급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살 수 있는 그 금액대를 먼저 찾아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한 10억짜리 살 수 있는데 자꾸 2, 30억만 벌어 다닌다. 그러면은 별로 이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내 금액에 맞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하죠. 자기 돈에 맞는 지역을 가봐라. 네. 여러 군데를 가야 된다. 네. 근데 가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약간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데들이 상당히 좀 눈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돈으로 딱 가보면 여기는 조금 막 이러면서 이제 10억 살 수 있는 분들이 한 17억대 가야지 눈높이가 딱 맞거든요.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임장 가면은 안 사야 되겠다. 막 언덕 보고 나 못하겠다. 애도 없는데 막 유모차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네. 이거를 현실 타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내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보고 나는 여기 갈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못 가네 하면서 아예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아파트들은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대에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 못하면은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뭐 자기의 그 메타인지를 위해서라도 네. 많이 나가보고 많이 만나봐라. 혼자서 막 마음고생하지 말고 소개팅 많이 하면 어쨌든 메타인지가 되듯이 많이 나가봐라. 좀 깨달음이 올 것이다. 네. 그 이번에 또 책 쓰신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이 책 어떤 분들을 좀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분들을 또 추천하고 싶은지 또 궁금합니다. 이거는 내 집 마련과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현실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언덕인데 앞동 저층이 있고 뒷동 중고층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지, 뭐 이런 자세한 매물별 비교부터 해서 임장을 갈 땐 뭘 봐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것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임장을 가라. 맞습니다. 네. 임장을 가기 전에 기본적인 이론을 네. 이제 한 권에 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희구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덜 오른 지역을 사야 된다. 지금 많이 올라간 곳도 좋지만 뭐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덜 오른 곳들도 가성비 있는 데가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그냥 크게 우선 서울과 수도권 이렇게 두 개로 놓고 보면은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사기 좋은 지역은 큰 틀에서는 어딘가요? 큰 틀에서 저는 오히려 강북 쪽이 괜찮다고. 서울 쪽이 아니면 네, 서울에 있는 강북. 서울 강북 쪽. 네, 강북에 있는
있는 좀 광범위하게 하는데 이런 성동, 마포, 뭐 용산 네. 이런 데는 이미 좀 비싸고요. 거기가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좀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는 곳이니까 약간 더 현재 금액대가 메리트가 있는 곳들은 장위 쪽이라든지 기름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문 쪽이라든지 월곡, 종암 네. 뭐 이쪽이 저는 되게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 사대문이나 여의도 접근성이 괜찮아요. 상품성도 괜찮은 것들이 많고.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막 언덕이 좀 섞여 있고 자동차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 막상 살다 보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 강북 쪽이 차라리 낫다. 네. 그럼 반대로 지금 막 정말 뜨거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뭐 동남권, 뭐 경기도 뭐 동남부 이쪽 있잖아요.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도 전 아직 괜찮다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뭐 동탄이라든지 뭐 화서라든지 그쪽 지역들은 충분히 괜찮게 보고 있고 또 수원에서 영통 쪽에 네.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네. 거기 리모델링 단지들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리모델링이 어떤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생각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되게 약간 좀 그냥 건물만 약간 뚱뚱하게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커뮤니티부터 해서 지하 주차장부터 해서 되게 훨씬 더 재건축에 가까운 그런 리모델링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리모델링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괜찮다 봅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은 내가 분담금을 한 3, 4억 정도 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에 뭐 강서구 뭐 이런 데들도 막 올라가고 하는데 네. 그 강서구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수도권 서부 쪽은 또 약간 좀 조용한 곳들도 있고 하거든요. 서부권은 어떨까요? 이 반도체랑 너무 거리가 멀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에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뭐 옮겨야 되나 이런 말씀 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서부권도 저는 9호선이 있는 곳들은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서부권도 어쨌든 마곡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기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된 수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매수는 괜찮다. 네. 그러면 7호선 라인은요? 부천이라든지 뭐 청라라든지 뭐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7호선은 9호선과 좀 다른 건가요? 의미를 좀 다르게 약간 보시나요?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1기 신도시에서도 약간 서쪽이나 서북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들은 어쨌든 여기가 아파트가 많이 낡았어요. 재건축이 되려면 분당이 먼저 돼야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을 보실 때도 부천 중동 중에서도 학군지인 곳들이 또 있거든요. 네. 좀 그런 곳들은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학군이 있는 네. 곳 중에서 뭐 역세권. 네. 그럼 약간 조금 선별을 해야 된다 이쪽. 맞아요. 선별해야 무작정 그냥 역세권이라고 갈 수는 없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금이 얼마 있으면 어느 지역 정도가 이제 타겟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현금 3억 있으면 대략 이 정도 동네 보셔야 된다. 뭐 7억 있으면 이 정도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1억 5천이 있다. 그럼 저는 1동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1동탄에 5억 초반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평수도 24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거든요. 이런 건 진짜 가성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한 3억이 있어서 한 7, 8억 보고 있다. 이동탄 볼 수 있고요. 서울에서는 강 북쪽에 있는 곳들 그리고 또 강서구에 있는데 10평짜리가 은근히 있습니다. 등촌이나 가양 쪽에 10평짜리들. 여기도 1인 가구가 살기 되게 괜찮거든요. 네. 2인 가구까지도. 네, 이런 곳들 괜찮게 보고 있죠. 뭐 한 5, 6억이 있다. 그런 분들은 5, 6억 대출을 받아서 10억, 11억대 봐도 되지만 재개발을 봐도 괜찮다 봅니다. 뭐 장위 15구역, 구성남에 있는 그런 재개발들 뭐 이런 곳들 아니면 또 상도에 있는 재개발들 이런 곳들 봐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재개발은 앞으로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더 빠르게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계속 살아도 되는 그런 거주의 어떤 가치도 있고 이미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살기가 너무 이미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기부 체납이든 아니면은 뭐 임대든 뭔가를 더 넣더라도 저항이 네. 덜 합니다. 네. 근데 아파트는 갑자기 없던 임대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규제도 더 심하고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고 있어요.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규제도 좀 덜하니까. 네. 근데 이제 재개발도 이미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고 말하는 곳들은 뭐 프리미엄이 또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뭐 초기 재개발, 뭐 정비구역 될까 말까 하는 곳들도 막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인데 초기다 이러면 투자를 하는 걸 권하세요? 아니면 이건 뭐 좀 조심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돼요?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생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재개발이 되려면 제가 보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는 무조건 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때 어그러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는
최소 난 곳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 안전하게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조합 설립인가를 기준으로 해라. 조합 설립인가 나고도 사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많고. 15년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막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현금이 적은데 재개발 투자를 굳이 뭐 서울이나 이쪽에 뭐 아니면 이제 핵심 지역들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면 이런 것도 관심 가져라.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유주택자인데 내가 대출이 좀 있고 그리고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까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재개발 속도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까지 난 곳들, 사업 시행인가 임박한 곳들 아니면 넘은 곳들 이런 곳들 중에 13억짜리를 팔았는데 현금이 딱 10억이 남았다. 그러면은 꽤 괜찮은 마천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10억짜리 재개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완성되면 20억이 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갈아타기 하는 것들은 매우 유효하게 보고 있고 나는 현금이 한 1억 있는데 한 5억짜리 아파트 사긴 나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비싼 아파트가 있는 재개발구역 예를 들어서 뭐 장위라든지 이런 네. 곳들 빌라가 한 5억에서 한 6억 됩니다. 네. 이런 곳들 그냥 실거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조금 뭐 고생을 하더라도 길게 보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네. 지금 이제 뭐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아직 뭐 상승장이 끝나는 기미까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리는 말을 타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어디선가 돈을 막 끌어다가 우선은 사놓으면 네. 다들 뭐 잘 샀다고 축하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지금은 좀 저평가라고 보이긴 하는데 막 주변에서 막 다 말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선택해야 될까요? 약간 남들과 다른 방향을 가야 될까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미 올라버린 것 같은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살 수 있으면 거길 사는 게 맞아요. 앞으로도 거기가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나는 종잣돈이 좀 부족하다. 근데 약간 아직 조금 덜 오른 것 같다. 근데 여기는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거를 판단할 때는 주변 도시들이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고 여기는 왜 못 올랐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지는 괜찮은데 못 올랐다. 그런 것들은 주변에 무슨 공급이 많았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안 올랐다. 그런 곳들은 입지 가치가 정말 떨어지는 곳들입니다. 그런 곳들은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은 서부권이나 이런 데들은 좀 공급 많고 하는 데들이 있는데 네. 그럼 공급이 많은 곳이 공급이 끝나갈 때라면 사도 되나요? 근데 거기가 입지 가치가 좋지 않다. 그럼 사면 안 돼요. 입지라는 거는 서울 핵심 도심의 접근성, 맞아요. 교통 편의성이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따져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서부권은 좀 안 좋은 곳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남부에 비해서, 경기 남부에 비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어디론가 가려면은 동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북쪽으로 가면은 개성, 네. 평양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어디론가 가려면 동남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어쨌든 이 서북 쪽이 조금 좀 아쉬울 수 있죠. 의정부를 위시한 좀 경기도 동북부 이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쪽도 생각보다는 좀 북쪽이 치우쳐져 있죠. 한 노원구까지는 괜찮다 보고 있어요. 그냥 노원 말라와서 노원도 지금 막 올라가는 단지들이 있고 안 올라가는 네. 데도 있고 막 이거 막 뒤죽박죽인데 네. 노원은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 거예요? 투자 매수하기에 어차피 네, 저는- 실거주니까. 네, 노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7호선 라인들, 4호선 라인들 이런 데는 괜찮다 보고 있는데 일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쨌든 노원이 지금 전부 다 재건축이잖아요. 나는 갈아타기를 한번 할 거다라는 분들은 재건축 뭐 이건 노원구를 다 떠나서 재건축을 선택하게 되면은 조합 설립인가가 나버리면은 또 10년간 못 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노원구도 광운대도 노원구이기 때문에 네, 그쪽도 한번 괜찮은 분양가를 받았거든요. 그게 퍼져서 조금 더 북쪽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동북부 쪽은 어쨌든 노원 정도까지는 네. 위치로 봤을 때 괜찮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유동성에 의해서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반대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하는 여건은 더 안 좋아질까요?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로 인해서 하락장이 온다. 네. 그러면은 규제를 다 풀 거거든요. 대출 규제도 풀리고 토어제도 풀리고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절호의 찬스가 되죠. 이건 좀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유의미하게 큰 폭의 하락이 올 만한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그런 어떻게 거는 없다고 보세요. 네, 만약에 당분간- 있다면은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걸까요? 맞아요. 엄청난 어떤 충격. 네, 네.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네, 느낌. 맞아요. 아니면은 반도체 쪽에서 뭐 갑자기 뭐 쇼크가 터지.
터지면서 실적이 막 급락한다거나 그럴 수 뭐 있죠. 그런 걸까요? 네. 나라의 위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큰 회사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고 그리고 뭔가 설비 투자를 했는데 공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고 본사 직원들까지 해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충격이 무조건 옵니다. 네, 그 또 절호의 갈아타기 기회가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지금 오늘만 8%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기다려서 좋을 건 없네요. 기다려서 좋을 건 없죠. 기다리지 않고 사겠다고 해도 사기도 쉽지 않은 조건이긴 하다. 네. 15억 이하는 아직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5억 이하를 빨리 사는 게 좋겠네요. 좀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출 규제는 여기서는 더 강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5억 이하를 뭐 4억으로 묶어버린다. 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대출 규제는 좀 어렵다고 보고 해봐야 어느 정도 다주택자 세금 규제일 것 같은데 그것도 이미 다주택자들이 이미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더 이상 추가 규제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집값이 상승하는 거 특히 이제 15억 이하가 오르면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가장 대중들한테 대상이 되는 곳들이 오르는 거라서 뭐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매물 잠김 현상을 인지를 했는지 일시적 갭 투자를 좀 허용해줬잖아요. 더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풀어줘야 오히려 전세가가 안정되나? 이거를 인정하고 뭔가 접근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월세 난은 더 심해지는 건가요? 이게 해소가 안 되나요? 당분간 어렵습니다. 진짜 3기 신도시가 우르르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근데 어렵다. 그게 아무리 빨라도 뭐 한 4, 5년 뒤라고 하면 네. 그 사이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는 외곽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비싼 전월세를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전세 월세화가 더 심해질 거다. 여기엔 좀 동의를 하세요? 매우 빨라질 거라 봅니다. 네, 매우 빨라질 거라 보고 있고 특히나 부동산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려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을 강화하게 되면 월세화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 아닌 자산으로 유의미하게 엄청난 자산을 뭐 불리는 게 아니라면은 네. 부동산의 상승세 대비해서 좀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월세를 살면서 아무 자산 없이 전월세를 네. 살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짬짬이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 주식이 별로 안 오르는 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네. 이런 분들은 포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월세 살면서 부동산을 어디다 하나 해놨다. 그런 상태는 되게 괜찮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주식도 그냥 어정쩡하게 하고 있다. 이러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차라리 월세로 가면서 뭐 있는 자산을 어떻게든 모아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딘가에 소유권을 좀 가져라. 맞습니다. 매수를 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닌 게 지금은 또 거래량도 적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자기가 신고가를 찍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내가 신고가 찍고 그 뒤로 거래가 안 나오고 네. 뭐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 뭐 제가 강연 갔을 때 상담 그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최단 기간이 어제 산 분이 있었거든요. 어제 샀는데 잘못 산 것 같다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많아요. 아침에 계약했는데 잘못 산 것 같은 분도 많고 맞아요. 매수한 이후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실거래가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에 10번 정도 실거래가 확인하고 호가 확인하거든요. 그거에서 좀뭐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 되게 이 생활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직접 체험해봐야 알 수 있지. 뭔가 내려놓으시라, 명상을 하시라, 조깅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이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내가 이 조급함을 일단 체험해보고 아 이 조급함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직접 느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이미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엔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갈아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소득을 늘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는 산지 지금 2달 됐는데 다음번 어디로 갈아타야 될까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너무 빠른 건가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1개월 뒤에 팔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고민을 해요. 저는 미리미리 봐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를 잔금을 딱 치고 입주하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저는 갈아타기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1.5배 되는 곳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네. 지금 현재 15억짜리 되는 아파트들을 일단 10개 정도는 쭉 추려놓고 거기를 미리 가보고, 그리고 거기에 시세 차익은 지금 내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같이 트래킹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좀 포모 아닌 포모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네. 아, 이런 거구나를 알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는데, 이걸 좁혀지는 구간을 저는 딱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하면서 좀 시장에 대한 감을 잃지 마라 네. 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포모가 뭐 오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이제 주식으로 돈 벌어서 조금 이따 갈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종착지가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주식 계좌를 막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집은 또 이제 내가 사는 거기도 하지만 또 일종의 또 사회적 지위제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집을 지금 사야 되는 분들 꼭 좀 조심해라, 뭐 꼭 조심해야 될 파트가 있다면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호가가 비싼 곳들이 많은데, 그런 호가는 잘 주의하시고 최근 4, 5월달 실거래가를 꼭 확인해서 그거랑 최대한 격차가 나지 않는 매물을 잘 선택하는 것. 그리고 구축 아파트의 경우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에 너무 큰 돈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 쓸 수 있는 인테리어 금액은 매매가의 5%까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쓰셔서 인테리어를 함께 되면은 나중에 그 돈을 내가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만 쓰면서 네. 너무 공포감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렇다면 반대로 약간 뭐 천천히 횡보하거나 살짝 지금 오르는 정도이지만 그 주목도는 상당히 낮은 동네들을 좀 봐라. 그렇죠. 이렇게 좀 그쪽도 봐도 충분히 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런 데들이 오히려 지금 매수하기는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희구 작가님 모시고 지방선거 이후 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개념 설명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